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강원도 고성의 작은 시골 마을. 보랏빛 라벤더 꽃들이 새벽 이슬을 머금고 짙고 아득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라벤더 향기는 평온과 안정, 그리고 낭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60살의 여인 이선희에게는 이 향기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라벤더 향기는 지난 40년간 흘려온 자신의 땀 냄새였고 눈물 냄새였으며 또한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인 아들을 키워낸 희생의 냄새였습니다. 선희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허리를 굽혀 간밤에 활짝 피어난 라벤더 꽃들을 정성스럽게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보랏빛 꽃물과 검은 흙대가 뒤섞여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라벤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척박한 땅에서 라벤더 농사 하나만으로 아들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낸 억척스러운 과부. 그것이 세상이 그녀를 기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 한참을 일하던 그녀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언덕 너머 서울이 있는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깊고 또한 따뜻한 자부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인 아들 윤지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혁,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험한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게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그녀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라벤더 밭에서 땀을 흘렸고 밤에는 그 라벤더를 말려 포프리와 오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언제나 지독한 흙냄새와 라벤더 향기가 뒤섞여 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그 냄새가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라면서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는 아들의 등록금이 되었고 아들의 책가방이 되었으며 아들의 따뜻한 밥상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의 희생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그녀의 희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속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보란듯이 서울의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목 놓아 울던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 지긋지긋했던 라벤더 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한 현명해 보이는 아가씨를 며느리감이라며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 차혜리는 모든 것이 그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명망 있는 대학의 원장이었고 어머니는 우아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예린이 역시 곱고 귀하게만 자란 티가 역력했습니다. 선희는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거친 손과 촌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몸에 밴 라벤더 향기가 그들의 그 고상한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님, 지혁 씨에게 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선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동사가 이만하면 대성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양가상견례를 정식으로 하자며 서울의 최고급 한정식집에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
망설이는 그녀에게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오셔야죠.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신데요.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그 귀한 분들에게 자신의 평생이 담긴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라벤더 수확을 마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지난 며칠간 정성껏 준비해온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송이의 라벤더 꽃에서 단 몇 방울만을 추출해낸 100% 천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영롱한 보랏빛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유리병을 붉은 비단 보자기로 곱게 감쌌습니다. 마치 시집 보내는 딸의 함을 싸는 것처럼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또한 경건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치워낸 이 어미의 진심을 조금은 알아주시겠지. 그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그녀의 보물 1호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늙고 주름진 시골의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설렘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때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향하는 곳이 아들과의 따뜻한 밥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지옥의 아가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이선희는 동네에서 가장 큰 장이 서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장사를 쉬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한복 한 벌을 꺼내들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었던 그녀의 유일한 외출용 한복이었습니다. 곱게 다려 입으니 세월의 흔적은 역력했지만 그래도 꽤 단아해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사돈에게 어설픈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오히려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정성과 진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및 가장 서늘한 것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짙고 또한 향긋한 라벤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부드러운 솜 위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라벤더 오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1년간 가장 향이 좋은 최상급의 라벤더 꽃잎만을 직접 손으로 따서 모아 전통적인 증류 방식으로 단 한 방울 한 방울 추출해낸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정수였습니다. 수천 수만 송이의 꽃에서 오직 이 작은 병 하나만큼의 양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땀과 시간, 그리고 그녀의 모든 정성이 응축된 그녀 인생의 결정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유리병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었습니다. 영롱한 보랏빛 액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우리 지역이를 키워낸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시겠지. 그녀는 붉은색 비단 보자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유리병을 감쌌습니다. 마치 시집 보내는 딸의 함을 싸는 것처럼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또한 경건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아들 체면은 세워줄 수 있겠지. 곱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향기로운 오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자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유일하게 가진 낡은 옥밴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주름진 여자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지혁이 얼굴에 먹칠은 하지 않겠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너무 늦지 않게 오셔야 해요. 그리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옷 너무 튀게 입고 오지는 마시고요. 아시죠? 아들의 그 조심스러운 말에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이 엄마가 눈치가 없냐? 우리 아들 기죽일 일 있나? 걱정 말고 먼저 가 있어라.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곱게 포장한 선물꾸러미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는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은 어떤 곳일까? 우리 사돈 내외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아들은 또 얼마나 늠름한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까? 그녀는 그 설렘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때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들고 가는 이 정성의 선물이 잠시 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선희는 곱게 포장된 선물꾸러미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는 서울의 최고급 한정식집은 어떤 곳일까? 우리 사돈 내외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아들은 또 얼마나 늠름한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까? 그녀는 그 설렘을 안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르릉,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 지혁이었습니다. 아들, 엄마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상과는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그럼 이제 버스 타러 가야지.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주저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실 때 옷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지는 마세요. 응? 그냥 늘 입으시던 편안한 옷으로요. 그리고 머리도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아들의 그 알 수 없는 말에 선희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지혁아,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창피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장인 장모님께서 워낙 소박한 분들이셔서요. 어머님께서 너무 꾸미고 오시면 오히려 불편해하실까 봐 그래서 그럽니다. 아들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선물 같은 거 준비하신 건 아니죠? 절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빈손으로 편하게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이상한 거 가져오셨다가 어른들 앞에서 망신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한 거, 망신.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선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정성껏 포장된 선물꾸러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자신의 이 피와 땀의 결정체가 그저 이상하고 망신당할 시골 물건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선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엄마가 눈치가 없냐? 우리 아들 기죽일 일 있나? 걱정 말고 먼저 가 있어라. 금방 갈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자신을 걱정하고 배려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선물 꾸러미를 정말 가져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물 꾸러미를 소중하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때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그 불길한 경고가 잠시 후 얼마나 끔찍하고 또한 잔인한 현실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는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은 이선희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웬만한 양반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연상시키는 으리으리한 외관. 입구에선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그녀 같은 사람은 감히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선물 꾸러미를 등 뒤로 슬며시 감추었습니다. 저 박민준 씨 손님으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삐꺼기는 무릎을 겨우 움직여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저편에서 아들 민준이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반가움 대신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우리 아들 엄마 많이 기다렸어? 선희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장인, 장모님 기다리십니다. 아들의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들의 미간에 내 천자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걸 정말 가져오셨네.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시리게 찔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싸늘한 등에 대고 그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중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훅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백단향 냄새, 은은한 조명 아래 값비싼 도자기와 이름 모를 화초들, 그리고 벽에 걸린 서예 족자까지 모든 것이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들의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박갓사돈이자 명문 사립대학의 총장인 차명환 교수가 점잖은 풍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선희가 들어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안사돈이자 같은 대학의 교수인 김지영 여사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으로 기품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민준의 옆, 마땅히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를 챙겨주었어야 할 며느리 차예리는 바싹 남편에게 붙어 앉아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방 안에서 완벽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희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박갓사돈인 차 총장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철저히 평가하고 재단하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네, 사돈어른, 저는 잘 지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도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괜찮습니다. 시장 일이 고되고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안사돈인 김 교수가 찻잔을 들며 나긋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선희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옷과 평생의 노동이 새겨진 거친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선희의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워져 저도 모르게 치맛자락 아래로 숨겼습니다. 어색하다 못해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죄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선희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깨뜨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접어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용기를 냈습니다. 등 뒤에 감추었던 선물 꾸러미를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 바깥사돈 그리고 안사돈 별건 아닙니다만. 그녀가 말을 꺼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고 시간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며느리는 마치 썩은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입가에 걸었던 희미한 미소마저 지워버린 채 싸늘한 얼굴로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돈 어른은 길게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치 그녀의 선불과 그녀 자신이 이 방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성을 받는 것 자체를 자신들의 격에 맞지 않는 불쾌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강철보다 더 단단한 계급의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운 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할 정도의 싸늘한 정적을 깬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선희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이 귀한 선물이 가진 것 없는 이 어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성의이자 동시에 아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왜 그러니? 사돈께 드리는 어미의 성의인데. 그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쳤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는 순간 작은 유리병 안에 담긴 영롱한 보랏빛 액체가 모습을 드러냈고 응축되어 있던 짙고 또한 향긋한 라벤더 향기가 방 안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야, 내가 평생을 가꾼 라벤더 중에서도 가장 좋은 놈들만 골라서 1년을 꼬박 말리고 쪄내서 딱 한 병 얻어낸 아주 귀한 기름이야. 잠 못 드실 때 베개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아주 그냥. 그녀가 자신의 선물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며 사돈 내외에게 내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차혜린이 갑자기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울싹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럽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다 아프네요. 지혁씨,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저 촌스러운 풀냄새 나는 싸구려 병이랑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진짜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네. 촌스러운 풀냄새, 싸구려 병,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선희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의 평생이, 그녀의 자부심이, 그녀의 사랑이 한순간에 역겨운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를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목숨과도 같았던 바로 그녀의 아들 윤지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에 아들의 얼굴에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돈 내외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들으라는 듯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 촌스러운 풀냄새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그 잔인한 외침.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아들의 그 목소리만이 그녀의 귓속에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자부심이 그녀의 아들의 입에서 촌스러운 것이 되어 그녀의 얼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녀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그 작은 유리병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그는 그 유리병을 바닥으로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맑고 또한 비극적인 파열음과 함께 작은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영롱했던 보랏빛 액체가 차가운 바닥 위로 힘없이 흩뿌려졌습니다. 그녀의 40년 세월이, 그녀의 모든 사랑과 희생이 그렇게 바닥 위에서 조각나버렸습니다. 짙은 라벤더 향기가 마치 마지막 비명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장 나가요. 지여가 왜 이래. 사돈들 앞에서 이러면 못 써. 시끄러워. 아들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평생의 악몽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그녀를 그토록 사랑한다던 그 아들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두피가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이 힘없이 의자에서 끌려나왔습니다. 지여가 안 돼 이놈아! 그녀의 비명이 방 안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외는 그저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고 며느리는 경멸과 희미한 조소가 섞인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꼴 좋다 시장바닥 안악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차가운 마룻바닥에 내팽겨지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산산조각 난 작은 유리병의 파편들이 그녀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사랑, 그녀의 인생 전부가 그 유리 조각처럼 더럽혀져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다른 방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놀람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온몸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위로 아들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긋지긋하다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제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뒤돌아 식당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육중한 미닫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선희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돈 내외와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방금 전에 소라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벌레 한 마리 보듯 그렇게 지나쳐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이선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의료기기의 차가운 불빛, 하얀 천장은 끝없이 넓었고 그녀는 그 위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식당 직원의 신고로 그녀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꿈이었으면. 그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혔던 두피에 불에 댄 듯한 통증과 온몸을 짓누르는 욱신거림은 그 모든 것이 지독한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하얀 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는 며느리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완벽히 혼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로 그곳에서 산산조각 난 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둔 그녀의 낡은 가방 안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제발 그러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게야. 술김에 혹은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한 거겠지. 지금쯤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 어미에게 잘못했다고 빌려고 전화한 걸 게야. 그녀는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혁아.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 차갑고 메마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일 찾아뵙고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사과해? 어머니가 일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깟 싸구려 오일병 하나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감히...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아세요? 장인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전부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이 아이는 내 몸이 괜찮은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온 이 어미의 안위가 아니라 사돈 앞에서 구겨진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구나.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이 그 순간 썩은 동아줄처럼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지혁아, 너는 내가 네 어미라는 게 그렇게도 창피하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공허한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이 어미 손에서 나는 라벤더 향기가 네 출세길을 막는 걸림돌이라도 되더냐.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더 잔인한 비수를 그녀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네, 창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저도 제 격에 맞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일 가서 싹싹 비세요. 다 어머니가 무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아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선희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을 향했던 그녀의 평생의 사랑, 기대, 희생, 그 모든 것이 한 줍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어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를 망설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울 때마다 그녀의 심장에서 피고름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윤지혁의 어머니 이선희는 오늘 밤 이 응급실에서 죽었다. 차가운 침대에서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피의 통증도 온몸을 짓누르던 서러움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차갑고 거대한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멍든 얼굴, 퉁퉁 부은 눈,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도끼,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서늘한 결심이 담긴 낯선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그래, 윤지혁, 네 말이 맞다. 내가 무지했다. 내 자식이 어떤 괴물인지도 모르고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내가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어미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선 이선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아들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시작이자 이제는 끝이 되어버린 곳, 강원도 고성의 그 낡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와 짙은 라벤더 향기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위로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지독한 배신과 굴욕의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과거를 지워나가는 처절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자신의 분신처럼 가꾸어온 라벤더 밭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향기를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이대로 다 접을 기가? 왜 그래?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기가? 평생을 함께 해온 이웃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저 착한 사람들의 귀를 더럽힐까 두려웠습니다. 밭을 모두 정리하고 손에 쥔 돈은 고작 몇백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의 값이라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푼돈으로 그 녀석이 올려다보는 그 거대한 세상을 무너뜨리겠다니. 그녀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복수라는 날카로운 칼을 갈기엔 그녀의 손은 너무나도 늙고 무력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짓눌러 왔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말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조용히 늙어 죽어주는 것뿐일지도 몰라. 패배감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 이 집에서 썩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도 아들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아들의 상장, 낡은 앨범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들, 아들이 처음 사준 낡은 라디오까지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인생 속에서 윤지혁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더미 밑에서 먼지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께서 쥐어주신 그녀의 유일한 혼수였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존명 냄새와 함께 낡은 종이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그녀의 아버지와 20살 풋풋했던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렇게 변색된 땅 문서 한 장과 낡은 투자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기억이 났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며 건네주셨던 바로 그 땅 문서였습니다. 선희야,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돌산처럼 보여도 사람 일은 모르는 기다.
절대 팔지 말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마지막 비상금으로 간직해라. 알았지? 그리고 그 옆에 투자 계약서. 시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혹시 모른다며 그녀의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작은 투자인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몇 번이나 그 돈에 손을 대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낡은 종이들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만 생각했지 자신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와 남편의 사랑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나 귀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그 낡은 서류들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공무원에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 여기 주소의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젊은 공무원은 귀찮다는 듯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니터와 그녀의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땅 어르신 소유가 맞으십니까? 네, 네, 맞는데요. 아버님께 물려받은 겁니다만.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지금 신도시 개발부지로 지정돼서 곧 보상 절차 들어갑니다. 어르신 땅이 그중에서도 상업지구 가장 중심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네요. 보상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어마어마하다.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군청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곧장 남편의 투자 계약서를 들고 증권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잊고 있던 남편의 그 작은 투자는 무명의 바이오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난 20년간 기적처럼 성장하여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제약그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그 낡은 종이 한 장은 그녀를 그 거대 기업에 무시할 수 없는 주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통장에 찍힌 액수를 그녀는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과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내게 남겨주신 이 사랑으로 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 짓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막대한 부는 그녀에게 슬픔을 딛고 일어설 단단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생긴 돈으로 좋은 집을 사거나 비싼 옷을 사입으며 허영을 채울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천박한 방식으로는 아들과 사돈댁의 그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의 그 촌스러운 삶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그들의 세상 한복판에서 똑똑히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가장 통쾌하고 또한 가장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밤을 새워 신문과 경제 잡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 있고 또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아주 작은 부고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연 화장품 전문 기업 에르바 최종 부도 처리, 창업주 김영철 회장 지병으로 별세. 에르바, 그 이름은 선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천연 화장품 열풍을 일으켰던 1세대 기업. 그들은 값비싼 수입 브랜드가 판치던 시장에서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허브와 꽃들을 이용해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라벤더 라인은 선희 자신도 애용했을 만큼 품질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무자비한 자본 공세와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선희의 머릿속에 번개와 같은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 바로 이거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벤더, 평생을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그 지긋지긋했던 촌스러운 풀냄새. 바로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또한 가장 귀한 향기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상류층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향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당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부도난 에르바의 법정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낡은 시장 옷차림의 늙은 여인이 대뜸 회사를 사겠다고 나서자 법정관리인은 그녀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 회사는 지금 당장 처분해야 할 빚더미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어마어마한 액수를 확인한 법정관리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 돈이 전부 어르신? 인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선희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의 이름과 기존의 모든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선희는 하루아침에 망해가는 화장품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더 희, 더 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선희의 희자를 딴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불안에 떨고 있던 기존의 모든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화장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웅성거리던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생활 동안 이 회사에 바쳐온 땀과 열정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봅시다. 그녀의 그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선희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구실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화장품의 원료와 제조 공정에 대해 물었고 공장의 나이든 기술자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40년 라벤더 농사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강원도 고성에 자신의 낡은 농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유기농 허브 스마트팜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손으로 직접 재배한 최상급의 허브와 꽃들이 더 희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그늘 아래 눈물 짓는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거대한 왕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우기 시작한 강인하고 또한 현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화려한 대관식이 열릴 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신뢰감 있고 젊은 여성 내레이션 목소리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뷰티 산업계에 훼성처럼 등장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경영자 마담 리였습니다. 더힉을 인수한 후 그녀의 첫 번째 행보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낡은 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와 마케팅 전문가들을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습니다. 처음 그들은 촌스러운 행색의 늙은 여사장이 이끄는 망해가는 회사를 맡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단 1시간의 대화 끝에 그들은 모두 그녀의 비범함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선희는 그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의 힘을 믿습니다. 좋은 땅에서 정직한 땀으로 최고의 원료를 길러내고 그 원료에 우리 연구원들의 진심을 담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나의 이 진심을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여러분의 기술입니다. 그녀의 그 순수하고 또한 강렬한 열정 앞에서 돈만 줬던 냉정한 전문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있던 회사의 낡은 공장 설비를 모두 최신 스마트 설비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있지만 연구개발비가 없어 좌절하고 있던 젊은 연구원들에게 무한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놀라운 행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사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프로방스로 날아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라벤더 원산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최고의 라벤더 농장주들을 직접 만나고 다녔습니다. 처음 그들은 동양에서 온 이 낯선 늙은 여인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들 앞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아닌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밭에 나가 직접 라벤더를 수확했습니다. 그녀는 흙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그 땅의 상태를 알아챘고 꽃의 색깔과 향기만으로도 그 품질을 정확하게 구별해냈습니다. 그녀의 그 경이로운 능력과 라벤더에 대한 깊은 애정 앞에서 콧대 높던 프랑스 농장주들도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담, 당신은 진짜 때루아를 아는 사람이군요. 그녀는 그들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더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프로방스 최상급 라벤더를 직접 공급받는 회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마침내 회사의 운명을 건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진심 한 방울이었습니다. 광고 모델도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품의 성분과 그 안에 담긴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만이 전부였습니다. 40년간 흙과 땀으로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의 진심을 이 작은 병 안에 담았습니다. 당신의 지친 피부에 그리고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그 진솔한 이야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품을 한 번 써본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품질에 놀랐습니다. 더히의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망해가던 작은 회사는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 뷰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소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선희는 더 이상 시장의 촌스러운 아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종 경제 잡지에 표지를 장식했고 그녀의 성공 신화는 모든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를 고용했습니다. 촌스러웠던 옷차림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명품 정장으로 바뀌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머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으며 그녀의 몸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흙냄새와 라벤더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상류층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의 세계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희의 이름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지원했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늙은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의 촌스러운 삶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가장 우아하고 또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선희가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날아오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그녀의 아들 윤지혁의 세상은 소리 없이 그리고 또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끊어버린 후 지혁은 한동안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출세길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애물,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과거가 깨끗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는 탄탄대로의 미래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명망 높은 대학 총장인 장인어른과 대기업 임원인 선입 동서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유진아,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 도움 없이도 두 분이 상상도 못할 큰 부자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빌딩 한 채를 사서 장모님께 선물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눈에는 천박한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세상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차혜리는 그런 남편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만족하며 명품 쇼핑과 사교 모임에 열중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주식 투자와 새로운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업 수완이라도 가진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그의 능력을 한참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동창의 달콤한 말에 속아 실체도 불분명한 IT 벤처기업에 장인에게서 빌린 돈과 자신의 퇴직금까지 영끌하여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다. 그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휴지 조각이 된 주식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친구,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빚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투자는 도박과 같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침내 사채업자들의 살기 어린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차혜린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쩔 셈이야?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조금만 기다려봐, 여보. 딱 한 번만 더. 이번에 만회할 수 있어, 진짜야. 닥쳐. 당신이 하는 말이 다 그렇지.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무능하고 찌질한 남자랑 못 살아. 내 인생까지 망칠 셈이야? 결국 아내는 친정에 가 있겠다는 짤막한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둔 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장인, 장모의 태도 역시 180도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던 그들은 빚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지원을 끊고 지역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정말 실망일세. 자네 어머니의 자네까지. 우리는 더 이상 자네 같은 사람과 인연을 이어갈 수 없네. 예린이와는 이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 집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번쩍이던 고급 외제차는 사채업자들에게 뺏겼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는 보증금도 없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화려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잿더미가 된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은 후회나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자신의 돈줄로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계산이었습니다. 시장 좌판 정리한 돈도 있을 거고 평생 악착같이 모아둔 돈도 있겠지. 찾아내야 해.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 지혁은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살던 강원도 고성의 옛날 집으로 가보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연락하던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아들처럼 아껴주었던 상인들도 그의 초췌한 행색과 돈에 쪼들리는 그 절박하고 또한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순이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고 닥달하듯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시잖아요. 제발 알려주세요. 하지만 순이 엄마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뿌리쳤습니다. 자네가 네 어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다 들었네. 응? 이제 와서 네 어미는 왜 찾나? 또 돈 때문인가? 순이 엄마의 그 경멸 어린 한마디에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썩 꺼지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게. 자네 같은 짐승 같은 자식은 우리 인숙이 언니한테는 없네. 그는 쫓겨나다시피 시장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늘봄의 집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던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지혁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신문에는 지역 명사들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새로 문을 여는 최고급 실버타운 늘봄의 집에 대한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강인숙 이사장의 특별한 경영 철학,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가장 따뜻한 집. 강인숙? 그는 그 기사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든 어머니를 찾아내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어머니가 그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또한 화려한 모습으로 바로 그 신문기사 속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지독한 운명이 곧 다시 한번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얽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의 가장 화려한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는 대한민국 VVIP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뷰티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더휘의 최고급 프리미엄 라인 어머니의 정원 런칭 기념 파티였습니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사교계의 명사들이 모두 모여 더희의 새로운 신화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파티의 가장 높은 곳, 단상 위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낸 신화의 주인공 이선희 회장이 우아한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보랏빛 실크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 마리의 고고한 여왕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그리고 한때는 딸이었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저의 진심입니다.
그녀의 그 감동적인 연설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그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호텔의 후문, 남루한 행색에 한 사내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좋기 굶은 듯 퀭한 눈, 제멋대로 자란 수염, 그리고 때에 절어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낡은 옷. 한때는 그 누구보다 번지르르했던 그녀의 아들 윤지혁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들여보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이선희 회장님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안 됩니다. 어디서 행패야, 이 거지 같은 놈이. 경비원이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혁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구렸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멸시받으며 그는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에서 더 희의 이선희 회장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속 성공한 여성 CEO의 얼굴, 그 얼굴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오늘 이 행사장으로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 정말 이선희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요. 그의 그 처절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회장님한테 아들이 있었어? 소란이 점점 커지자 행사장 안에 있던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실장님, 이 미친놈이 자기가 회장님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지혁의 비참한 몰골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둔 기억은 없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는군요. 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저 자를 치워버리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둔 기억은 없다. 그 한마디가 지역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귀빈들의 무리 속에서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보랏빛 드레스를 입은 더희의 회장 이선희. 지역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란 말인가? 자신이 평생을 촌스럽다고 경멸했던 바로 그 어머니. 엄마. 그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선희는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고 있는 그 비참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연민도 그리고 미움조차도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차갑고 텅 빈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를 향해 우아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보세요. 엄마. 아들의 그 처절한 절규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인생은 2년 전 그날 한정식 집의 차가운 복도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의 앞에는 오직 이선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인생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보세요. 윤지혁의 절규는 소음처럼 호텔의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의 거친 손길에 짐짝처럼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 이선희 회장이 차에 오르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 나지막한 한마디에 경비원들의 움직임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세요.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조용히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후 호텔의 가장 깊숙하고 또한 가장 호화로운 VIP 라운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선희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 방금 전까지 바닥을 뒹굴던 남노한 행색의 윤지혁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지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불효자식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어머니, 아들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그의 비굴한 애원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보거라. 이선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지혁은 떨리는 몸으로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선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를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회? 아들? 그녀의 입가에 코웃음이 스쳤습니다. 내 아들 윤지혁은 2년 전 그날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그저 내게 일자리를 구걸하러 온 남루하고 비참한 한 명의 사내일 뿐이지. 어머니, 제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역겹구나. 그녀의 그 잔인한 한마디에 지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선희는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실크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코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뿌려진 어머니의 정원 향수를 그의 코앞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짙고 또한 매혹적인 라벤더 향기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이 향기 기억하나?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그토록 촌스럽다고 경멸했던 바로 그 풀냄새다. 지혁은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짓밟았던 바로 그 촌스러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룩했다. 내가 피와 땀으로 비린내를 씻어내고 세운 나의 세상이다. 나의 왕국이고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사는 곳이야. 그녀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들어오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과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이선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당장 여기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더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희생의 향기는 아마 너는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지. 아들의 절규가 멎고 라운지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선희는 창가에 서서 보석처럼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아려왔지만 이내 잔잔한 평화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그녀 인생의 조각들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주워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는 이제 자신을 버린 아들을 담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지혁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희의 회장, 그리고 세상 모든 여성들의 언니이자 어머니인 이선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무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손에서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사람 사는 냄새, 그리고 제가 평생을 가꾼 정원의 흙냄새와 꽃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자 자부심으로 드러냈습니다. 더 희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모든 여성들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그 진심 어린 연설에 장내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뜨겁고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증오나 폭력이 아닌 가장 우아하고 또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그녀는 아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한 숭고한 것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것이었습니다.